네, 오늘은 풍력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풍력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알고 있는 대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그동안 이제 2차 전지에 기대를 좀 많이 걸었는데 2차 전지가 이제 분위기가 좀 좋지도 않고 뭐 캐즘 현상도 있고, 캐즘 현상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중국과의 경쟁도 그렇고 우리나라 배터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근데 반도체 같이 엄청난 초격차의 기술 격차를 벌이는 분야는 또 아니에요, 2차 전지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런 쪽에 좀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좀 넓게 봤을 때 그 삼원계 양극재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더 중국산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떠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왜? 중국이 기술이 없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속적으로 팔릴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관심이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풍력 쪽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영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쪽에서 태양광 풍력이 있는데, 태양광은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그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근데 풍력은 좀 우리가 비벼볼 만한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 CS 윈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풍력 시장을 좀 볼게요. 지금 오늘 그 제목이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은 이제 풍력 쪽이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는 얘기가 이제 제가 그 제목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풍력이라는 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쪽에 이제 기업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드는 개발사, 이거는 이제 부동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터빈사, 풍력 터빈이죠, 엔진이죠. 그러니까 이제 풍력 발전 단지 개발사가 이 디벨로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디벨로퍼가 풍력 터빈한테 네가 마청이니까 네가 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오더를 줄 테니까 밑에 있는 기자재 업체들 네가 다 그 열차를 시켜가지고 네가 일 좀 시켜, 이제 이거예요. 터빈사는 이제 국내에는 경쟁력이 없고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 몇 군데, 한 네 군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죠. 뭐 베스티스라든지 GE 뭐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풍력 기자재 업체가 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타워 쪽이 있고요. 타워 쪽은 유명한 게 이제 시스 윈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 글로벌 1위 기업이죠, 풍력 타워 쪽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해상 풍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하부 구조물, 이건 SK 오션 플랜트가 좀 있고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가 되면 왜 풍력 시장이 그 수혜를 받느냐? 이 풍력 발전단지 개발사는요,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돈으로 풍력단지를 개발을 하겠습니까? 다 이제 금융권을 끼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공사하다가 이제 다 스톱을 해버리고,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풍력 쪽에서의 이제 발주는 누가 주냐면 이제 정부, 지자체 쪽에서 이제 주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계약을 맺었을 때는 뭐 1와트 시당 얼마, 발전 단가를 협상을 다 맺고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타산이 안 맞잖아요. 발전 단가는 계약을 했는데 그 사이에 금리가 올라가고 인건비 상승하고 또 최근에는 기자재 가격도 올라가니까 풍력 개발사가 이거 이러다가 돈을 못 버네, 이거 완전 적자네. 그래서 삽자루를 막 다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진행했던 풍력 개발이 중단이 되는 사태가 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좀 많이 나타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져가지고 풍력 쪽 시장이 좀 안 좋았어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까지 뭐 나타나가지고 뭐 이제 뭐 대통령이 되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 싹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뭐 그건 못하죠. 대통령이 그건 못합니다. 미국은 의회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뭐 그런 부분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좀 위축을 시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멈췄던 풍력 발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공사가 이제 재개가 되거나 혹은 할 계획이 있던 업체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좀 멈췄던 뭐 발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사가 재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업체 쪽 풍력 터빈은 이제 유럽과 미국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자재 쪽에 이제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늘 공부를 하고 대표적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풍력에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CS 윈드가 있습니다. CS 윈드가 있고 이건 이제 글로벌 풍력 타워 1위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SK 오션 플랜트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부 구조물.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해상 풍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하부 구조물이 좀 커지는데 SK 오션 플랜트는 이제 국내 시장하고 이제 대만 해상 풍력 쪽 그쪽에서 이제 대만 쪽은 이제 점유율 1위를 맡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만은 중국과의 어떤 군사적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불안면이 좀 없잖아 있고 국내 시장은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국내 시장은 제가 신뢰를 못 하겠습니다. 국내 풍력 시장은 정부 얘기는 못 믿겠어요. 옛날에 박근혜 정부가 해상 풍력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라고 해가지고 그쪽 정부에서 큰 소리를 친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거 사기였던 것 같아요. 할 생각도 없는데 그냥 하는 일, 뭔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던 정치적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도 저쪽 남해 쪽에 해상 풍력 뭘 하겠다라고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거든요. 속인 놈이. 근데 두 번 속으면요. 네, 속은 놈이 바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안 합니다. 관심 없고요. CS 윈드 쪽으로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CS 윈드가 세계적인 하부 구조물 업체를 또 인수했어요. 그래서 풍력 타워 1위에다가 그 블런트라는 회사였어요. 블런트.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게 덴마크 글로벌 3위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이에요. 하부 구조물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SK 오션 플랜트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CS 윈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풍력 타워 1위 업체이자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까지도 끌어안게 되면서 이제 넘사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좀 이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풍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장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얕은 지식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기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풍력은 태양광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죠. 이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기후 위기를 좀 갖고 왔는데 작년도가 역대 최대 지구 온도가 가장 뜨거웠는데 올해 엘니뇨 현상 때문에 올해가 그것을 돌파를 했죠. 자, 지금 출생하는 아이들이 앞으로 몇 년 살까요? 지금 100세 시대 얘기하고 있죠. 100세 시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120세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되고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의학의 발달에 의해서 120세를 넘어서는 150세까지 막 얘기가 나와요. 근데 기후학자들은 꿈 깨라.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앞으로 77세까지만 살고 종말을 맞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77년 후에 이대로 가면은 종목이 아니고 종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구 온도가 이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 몇십 년 후에 지구 평균 온도는 1.5도가 상승할 것 같고 2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거 식량 위기. 식량 위기가 생기는데 이게 식량 위기가 왜 생기냐면은 생물 다양성 파괴. 그러니까 한 35%에서 40%의 생물이 멸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는 식물도 있고요, 어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고 그 안에서 호모 사피엔스도 파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거는 괜찮아요. 지표면의 온도가 2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얼음들은 다 녹아서 맨하탄이 다 물에 잠기고 우리나라 서울시는 남산 빼고 다 잠기고 인천 뭐 서울 다 잠겨요. 다 잠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발전했던 그 도시 국가들은 다 잠기죠. 왜냐하면 그 도시들이 다 이제 좀 낮은 지역에 있잖아요. 거기 뭐 지하철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뭐 인류 인프라가 있을 텐데 그거 다 잠겨요. 잠긴다 하더라도 인류는 좀 불편할 뿐이지 죽지는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식량은 장난이 아닙니다. 식량 위기.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있는 꿀벌들이 다 죽어버리면은 꿀벌들이 식량의 80%의 그 암수 이거 해가지고 꽃을 피우고 식량을 하는 거잖아요. 꿀벌만 죽으면은 그냥 식량 위기는 곧바로 그냥 들어닥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지금 이산화탄소량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다면은 이제 이 바다 있잖아요. 우리 지구 전체를 뒤덮고 있는 70%가 이제 물인데 그게 알칼리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산성화가 되면서 그쪽에서도 생태계 쪽에서 먹이사슬 구조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깨지게 되면은 결국 먹이사슬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서 결국 이제 30-40%의 생명체는 지구상에서 멸종하게 될 거고 거기에는 가장 그 먹이사슬 최정점에 있는 인류가 가장 큰 피해를 보죠. 사실상.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리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아리백은 뭐 강제 요건은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100%란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파괴가 될 수 있으니 만약에 내가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100%를 해가지고 만들어라. 그러니까 즉 너희들이 제품을 만들거나 사업을 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을 0%로 해야지만 우리가 너희들하고 교육을 하겠다. 가령 우리나라 수출 국가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물건을 파는데 예를 든다면 2차 전지를 만드는데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마무시해. 그러면 이제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인류를 파괴하는데 공헌을 했던 놈들이기 때문에 너희 제품은 안 사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것들이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정부도 지금 뒤늦게 원자력 발전 이거라도 막 띄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풍력이라는 게 신재생 에너지 중에 뭐 원자력도 좋고 풍력도 좋고 뭐 태양광도 좋습니다만은 일단은 풍력 쪽에서 오늘 주제는 풍력이니까 이 부분을 좀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영속적인 성장 산업일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서 이제 1등 기업인 CS 윈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일단 첫 번째 CS 윈드 이제 풍력 쪽에서 투자해야 될 것은 이제 기후 위기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안보입니다. 이게 가스 가격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이게 현실화됐었죠. 왜냐, 러시아가 유럽에다가 가스하고 원유를 팔잖아요. 그동안 이제 러시아하고 유럽은 사이가 좀 좋았죠. 그 전에는. 근데 이게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나토 쪽하고 이제 등을 돌리면서 에너지를 무기화시켰죠. 이게 현실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지금 유럽에 있는 유로 가격입니다. 이게 전기 가격이에요. 전기 가격이 이렇게 만약에 올라가고
다행히 겨울철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그 가스에 대한 재고 비축을 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다시 떨어졌지, 만약에 이 높은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으면 유럽은 멸망합니다. 유럽은 전 세계에서 석기 시대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물가가 폭등을 해버리고 인건비 올라가고 교육 자체가 안 되니까 관광 이런 것도 안 되죠. 그 비싼 나라에 누가 갑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먼 나라에서는 뭐 그런 해프닝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지금 유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 확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의존도가 천연가스가 무려 40%예요. 석유가 27%, 석탄이 4%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버리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이제 만기가 좀 도래하고 있거든요. 만기가 도래할 때 다 그 계약을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을 좀 안 하기로 유럽 연합에서는 이미 그렇게 확정을 짓고, 대신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풍력입니다. 풍력. 물론 다른 것도 좀 있겠지만은 유럽에서는 그래도 그 먼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상 풍력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을 좀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미국과 아시아에서 생각하는 것 그 수십 배 이상 에너지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자립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금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존 문제가 달려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풍력이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는 수혜가 좀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저 풍력인데, 이제 물론 이제 해상 풍력은 좀 단가가 비싸지만 육상 풍력 단가가 싸요. 그래서 앞단에서 얘기했던 뭐 기후 위기가 됐던 에너지 안보가 됐던 걸 다 떠나서 일단 싸요. 예. 물론 이제 규모의 경제를 좀 살려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풍력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CS인들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CS인들 주가를 볼게요. 좀 미리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거 리포트를 6월달에 썼어요. 그래서 6월달에 써가지고 제목은 지금 현재 성장통이니까 그 당시에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는 실적이 조금 이제 다소 좀 불확실성이 좀 높았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적인 기업 블러트를 인수하면서 블러트가 갖고 있는 수주가 약간 적자 발주를 받은 게 좀 있어가지고 실적이 더해지면서 조금 이제 불확실이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좀 저점 매수를 하자. 근데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그 회사가 이제 그 거래처 터빈 회사죠. 그쪽이랑 발전 단가,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계약을 했던 거에 대한 판매 가격이죠. 판가를 재협상을 하면서 그동안 못 받았던 돈까지 다 받아내고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제가 올해 연말 목표가하고 내년도 12개월 포워드 목표가, 내년도 목표가 2026년도까지 제가 적정 주가를 산출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종목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이걸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갑자기 급등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손바뀜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올리시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 좀 공략을 하시거나, 혹은 주가가 안 떨어지고 이대로 간다 그러면 올해 연말쯤 되면 이제 내년도 실적 성장을 또 목표로 해서 주가의 흐름이 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매수하시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래서 관심 종목에 올려놓으시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고, 2차전지에 실망하시는 분들은 한테는 특별히 제가 이 종목을 좀 권해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예, 좀 볼게요. 일단 풍력타워 쪽에서는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풍력타워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인드 좀 보이시죠? 이게 이제 풍력이 있는데, 여기 이제 블레이드가 있고요. 여기 중앙에 터빈이 있어요. 터빈이 제일 중요합니다. 터빈. 뭐 어떻게 보면 엔진이죠, 사실. 그리고 이것을, 이 높이, 이게 타워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의 질이 좋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지금 추세가 타워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육상 풍력에서는 하부 구조물이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이게 해상 풍력으로 갈수록 하부 구조물의 중요도가 굉장히 커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하부 구조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모노파일을 제일 많이 쓰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깊은 바다, 먼 바다로 가면 갈수록 해상 풍력을 대규모로 풍력 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발전 단가가 저렴해지는데, 문제는 가면 갈수록 하부 구조물에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유식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어요, 지금. 예, 그림만 이렇게 나와 있지 제대로 하는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CS 윈드가 하부 구조물 업체 덴마크 블러트를 지분을 인수했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풍력 타워만 갖고 있는 반쪽짜리 사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완전체가 됐어요. 이제는 밑에 구조물까지 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자, 한번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돌아가서, 자, 풍력타워 이제 글로벌 1위인데, 제 판단에서는 얘네가 글로벌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글로벌 1위를 계속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풍력타워는요, 이게 높이가 150m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3등분해서 만들어가지고 배로 싣고 나르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게 물류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발주가 나왔다, 그럼 미국 현지에서 풍력타워 공장을 갖고 있어야지 이게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CS윈드는 전 세계 지역에 풍력타워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입찰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이게. 자, 8개 해외 글로벌 8개 공장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만들면 동남아시아 쪽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공략을 합니다. 여기서 그 중국이 있고요, 말레이시아 또 아시아 쪽에 있죠. 그리고 터키 유럽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도 유럽이죠. 덴마크도 있죠. 영국 공장이 있었는데 영국 공장은 뭐 없애버리고 포르투갈로 바꿨더라고요, 최근에. 중요한 거, 미국 공장을 드디어, 미국 공장이 없었어요. 미국 공장을 최근에, 이게 언제였다? 2021년도 미국 생산법인을 인수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큰 공장이거든요. 이거를 인수했어요. 이걸 인수하면서 미국에서 또 첨단 또 제조시설 뭐 보조금 있잖아요. 그것도 받기로 했습니다. 2차 전지 받는 것처럼 배터리 만들면 보조금 받잖아요. 1와트시당 3센트인가요? 이것처럼 애들도 받아요. 이 규모가 이제 연간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그러니까 이 파란 색깔이 되게 중요해요. 미국 공장을 인수했다는 거하고, 이거 인수하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경쟁력과 보조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2023년도 작년도 이맘때 덴마크, 유럽에 있는 거잖아요. 유럽이 앞으로 해상 풍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부 구조물 업체, 이제 이름 좀 바꿔집니다만 블러트라고 일단 얘기할게요. 블러트를 인수했다라는 거, 이게 엄청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CS윈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쪽이 하부 구조물이 아까 얘기했던 해상 풍력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고, 특히 유럽이 되게 중요해요. 유럽은 다 해상 풍력 쪽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유럽 공장을 인수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풍력이 좋다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도 이제 하부 구조물 업체이기 때문에 그 신경 쓰려고 그랬는데, CS윈드가 블러트를 인수하는 바람에 이게 세계 3위, 그러니까 SK 오션 플랜트보다 더 큰 회사일 거예요. 더 큰 회사를 인수했는데 굳이 뭐 다른 기업을 쳐다볼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 CS윈드 하나만 보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뭐 제만 역성은 내가 넘어가고요.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자산 분석을 통해서 미래에 CS윈드가 과연 돈 벌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해놨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빨간 색깔을 볼게요. 이 빨간 색깔이 유형자산입니다. 빨간 색깔이 올라가는데, 자, 제조업은요, 뭘로 돈을 벌까요? 네, 시설물로 돈을 버는 거죠. 즉 설비 능력, 생산 능력으로 돈을 벌죠. 이 유형자산이 생산 능력이에요. 생산 능력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법인이 인수했고요, 포르투갈 법인이 인수했고, 덴마크 법인이 인수하고 또 증설을 하고 있어요.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다? 미래의 풍력 시장 그 성장성을 지금부터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밥상 다 차려놓은 겁니다. 이제 또 먹기만 하려면 되나? 또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까지 만약에 연간 뭐 예를 든다면 1,000억씩 벌었다. 앞으로 5천억 정도 벌 정도로 캐파를 다 늘려놓은 겁니다. 이제는 이제 발주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글로벌 1위였는데
글로벌 1위의 어떤 시장 지위를 좀 더 곤고히 한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캐파를 볼게요. 지금 현재 캐파 갖고 있는 게 미국 기업을 인수한 거, 미국 공장을 인수한 건 정말로 잘한 겁니다. 캐파가 연간 8천억짜리예요. 굉장히 큰 공장을 인수했죠. 그리고 신의 한 수, 덴마크, 이 블로트 인수한 거, 이게 이제 1조 6천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기업을 인수한 거잖아요. 이거를 헐값으로 인수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헐값으로 인수했어요. 근데 처음에 인수했을 때는 주가가 막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블로트가 보니까 적자였거든요. 블로트가 적자니까 적자 기업을 인수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이렇게 떨어진 게, 이게 블로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뭐야, 수주 잔고가 엄청 많은데 그 수주 잔고가 모두 적자 아니야? 이제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모두 이제 해결이 됐어요. 왜냐면 재협상을 했거든요. 재협상을. 왜냐면 그동안 물가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기자재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이제 정상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안정권에 올라갔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얘기는 뭐 뒤에서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제조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얘들이 이제 풍력 타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철강 가격이나 후판 가격, 거기에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좀 짜증나는 게, 배를 만드는 과정이 한 2, 3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철강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그냥 실적이 안 좋아져 버려요. 그렇다고 재협상을 할 수는 없고. 근데 이 풍력 쪽은 그게 아닙니다. 원자재 가격이 변화에 대해서 고객사에게 전가가 곧바로 가능해요. 왜냐면은 원재료를 사와가지고 공급하는 데까지 걸리는 생산 리드 타임이 5개월밖에 안 걸리거든요. 몇 년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하고 이제 발주를 하거나 수주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수주 이제 금액의 차이가 곧바로 이제 판매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제조업들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거든요. 지금 2차전지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이미 공급 계약을 다 해놨는데 뭐 가격의 변동,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재고 자산 가치 다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영업이익에 반영돼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리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또 좋은 점이 또 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실적 변화는 없다. 불확실성이 좀 없다. 이 얘기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지금 보겠습니다. 글로벌 풍력 발전 신규 설치량 전망이 있어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보니까 10년 동안 계속 올라갔죠. 계속 올라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을 뒤에서 좀 놓고 볼 텐데, 아무튼 이게 해상 풍력 쪽의 성장률이 좀 더 높네요. 육상 풍력보다. 이러한 성장이 앞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다.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제일 크죠. 아리백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을 놓고, 크게 이제 미국과 유럽만 놓고 볼게요. 미국 시장의 풍력 설치 전망치입니다. 근데 이 전망치는 거의 맞아떨어져요. 이거는 그냥 누군가 책상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그 자에다가 딱 선 찍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풍력은 마치 그거예요. 우리나라 서해안 고속도로 할 때 그 공사 기간만 12년인가 이렇게 10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게 국가 산업이잖아요. 국가 산업이고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 국가와 지자체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풍력을 이만큼 하겠다는 것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에너지 5개년 계획 발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미국에서는 이미 그 자료가 다 나왔어요. 앞으로 물론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또 그게 되면 약간 그런 것들이 희석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해상 풍력과 육상 풍력의 앞으로의 성장률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치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게 무려 연평균 20%씩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짙은 색깔은 해상 풍력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육상 풍력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풍력 단지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이게 좀 희석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은 이 풍력 설치 지역들이 미국 동쪽, 동남쪽입니다. 동쪽과 남쪽. 이쪽은 공화당 텃밭이에요. 그래서
풍력단지가 그쪽에 설치가 돼버리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뭐 자식들이 그쪽에 취업을 하고 또 풍력단지가 설치가 되면 그 지자체 쪽이 경제가 좋아지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그 수익을 결국 이제 쉐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하원 의원들이 가가지고 반대를 하거나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반대하거나 미친 짓이요. 그럼 떨어지죠, 그거. 그 다음 재선에서 떨어져요, 그거. 그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굉장히 권한이 강하지만 유럽은 의회잖아요.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그쪽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걸 누가 통과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반대를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전미 자동차 연합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풍력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데가 없어요. 이게 자동차 쪽은 전기차나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내연기관 쪽에 이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기차 쪽으로 많이 수요가 나오면 자기가 일자리를 뺏기니까 그쪽에서 전미 자동차 협회에서 데모를 하는 것이지 풍력은 그런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은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리스크는 없다라는 거고 앞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는데 해상풍력 쪽이 성장률이 좀 더 높죠. 연평균 50%씩. 기가 막히네요. 육상풍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잘 봐야 돼요. 그래서 CS윈드가 재작년에 미국 생산법인을 인수했잖아요. 그 생산 캐파도 8천억이잖아요, 연간. 또 이거를 증설을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2조 원으로. 그럼 뭐예요? 이게 생산 능력이 높아지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보조금이 더 많이 나오겠죠. 보조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원래 그렇잖아요. 1와트 시장 3센트니까 1메가당 3만 불 정도 보조금을 좀 받고요. 이미 받았어요. 작년도에 600억 받았고요. 올해는 한 거의 1000억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생산 캐파를 계속 늘리거든요. 지금 미국 공장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영업이익이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1,400억, 1,700억, 2,250억 원이 뚝 떨어집니다. 이제 보조금은 이제 2030년도까지 보통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뚝뚝 떨어지는데 그때까지는 올라가요. 그래서 CS윈드는 언제까지 투자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미정원에 있는 아주머니가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오고 뭐 이런 걸 좀 보셨나 봐요. 그래서 좀 묻더라고요. 남편 되시는 분하고 이제 노후 투자를 하는데 어떤 거 들고 가면 되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CS윈드 투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들고 가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028년도? 2029년도 그때까지만 들고 가십시오. 왜냐면은 이 보조금이 2030년이 되면은 100%에서 75% 떨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50% 떨어지고 삭감되니까 그럼 이제 실적이 좀 올라갔던 것이 좀 떨어지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그때까지는 들고 가라.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릴게요. 이런 종목은 2027년도, 2028년도, 그러니까 2030년도 그 전까지만 좀 들고 가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생산 능력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니까 미국에서 보조금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가 있고 이거는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유럽 시장 보겠습니다. 유럽 쪽도 육상보다는 해상 쪽. 유럽은 육상은 풍력을 뭐 세울 만큼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육상은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생태계 파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어디요? 대관령 쪽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풍력을 좀 설치를 했는데 소들이 새끼를 안 낳는데요. 이 풍력의 그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속도가 그게 시속 한 150km 정도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그냥 멀리서 보니까 천천히 가서 그렇지 굉장히 빠르대요. 근데 그게 바람 소리가 붕붕 나는데 동물한테는 그 저주파로 붕붕 소리 나잖아요. 이게 동물 짐승 울음소리처럼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새끼를 임신을 안 한대요. 동물들이 다 그쪽 동네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육상 풍력보다는 해상 풍력, 먼 바다 쪽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지금 해상 풍력 쪽의 성장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죠. 해상 풍력 연평균 34%의 성장, 이 진한 색깔. 아까 미국도 그렇죠. 해상 풍력. 그래서 CS윈드가 아까 블로트를 인수한 게 진짜 신의 한 수란 얘기예요. 신의 한 수. 엄청난 고성장의 해상 풍력 쪽. 해상 풍력의 가장 큰 핵심은 하부 구조물입니다. 하부 구조물. 부가가치가 높고요. 또 하나 뭐 얘기한 김에 얘기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부 구조물 업체는요 희귀템입니다. 희귀템 없어요. 업체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많지도 않고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막 이쪽 시장에 뛰어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인정을 안 해요.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입찰 경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입찰하게 되면은 과거에 그걸 납품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들만 입찰 자격을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있는 놈들이 계속 돈을 버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은 보조금이 있는데 유럽은 보조금은 없고 이게 신속 설치 확대 제도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유럽 같은데 뭐 하나 만들면은 뭐 그냥 환경 규제다 뭐 하다 그래서 뭐 허가 대기 기간이 최대 7년까지 막 걸리고 막 그런데, 지금 러시아한테 한번 뒤통수 맞고 나서 유럽이 정신 차렸어요. 지금 뭐 이런 게 아니다. 허가 기간 높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과, 일단 통과.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중국 업체들이 이쪽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아군인 한국 기업인 CS윈드가 아무래도 좀 수혜가 좀 있는 걸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이슈를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를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이래요. 주가가 올라간 원인만 자꾸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떨어졌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때 자 볼게요. 실적부터 볼게요. 2022년도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10% 8%에서 뚝 떨어진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 기업이 인수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굉장히 중요한 공장인데 그 공장에서 설비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건 일회성입니다. 왜냐면은 그 공장이 원래 그 미국에 있는 세계 최고의 터빈 회사인 그 베스타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걔네한테 최적화된 공장이었어요. 근데 CS윈드가 그 공장을 인수한 뒤에 베스타스 말고 GE라든지 다른 쪽 회사 쪽의 제품도 그쪽에서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설비가 궁합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뭔가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아니라 이제 생산 가동률이 하락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 실적 하락입니다. 이런 부분. 두 번째, 작년도 4분기에 또 적자가 났어요. 이건 또 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이건 뭐냐면은 그 미국에서 세액공제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걸 안피시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보조금 받는 거, 1,000억 정도 받는 거. 이거를 자기 혼자 CS윈드가 다 먹는 게 아니라 터빈 업체하고 이제 나눠 먹기로 한 건데 몇 대 몇으로 나눌지가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CS윈드가 혼자 그동안 다 먹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4분기에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그동안 받았던 돈 중에서 20%를 한꺼번에 다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4분기에 적자가 나. 이게 조삼모사죠. 이때 안 줬던 거 이때 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7, 8%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이고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투자자들은 짜증이 나는 거죠. 2022년도도 이 모양 요꼴 한번 사고 터졌죠. 또 한 번 이렇게 되니까 이걸 사고 터진 걸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짜증이 나요. 이제 못 버티는 거죠. 또 세 번째, 이게 이제 올해 1분기 때 일어났던 일이죠. 1분기 때 주가 떨어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최근에 이제 소문이 이렇게 난 거죠. 주가가 올랐는데 여기서 이 떨어진 게, 야, 그 블로트 인수한 거 그거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회사를 인수하면 그쪽 실적이랑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블로트가 위약금을 낸 거예요. 왜냐면은 납기일을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납기일.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위약금을 내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위약금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조사를 해봤는데 블로트가 적자가 난 것이 주가가 떨어졌는데 제 눈에는 이것이 호재로 보였어요. 왜 호재냐? 이 블로트라는 하청업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CS윈드의 자회사죠. 얘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블로트의 하청업체의 이슈였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 원인을 제가 이제 외신 자료나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서 봤는데,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서 갑자기 풍력을 막 설치하다 보니까 기자재 업체들이 이게 공급 능력이 딸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확 늘어났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즉 소위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납기를 못 지킨 거예요. 자, 이게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제 눈에는 호재로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수요가 이렇게 나는데 물건을 납품을 못할 정도로 지금 이 시장이 그렇게 지금 뜨겁다는 얘기죠. 이것은 기자재 업체들, CS 윈드 같은 기자재 업체의 그러니까 몸값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재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못했냐? 왜 납품을 못했냐? 첫 번째, 인건비가 상승했고요. 두 번째, 기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으로는 도저히 납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제 납기를 못 지키니까 그냥 위약금 때려 맞은 거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 블러트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밑에 하청업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금 풍력 쪽에서 몸값이 다 올라가는데 판매 가격은 예전 가격으로 계약을 했던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그냥 드러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건비를 낮춰야 됩니까? 아니면 기자재 가격을 낮춰야 됩니까? 그거는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못 낮추죠. 어떻게 된다? 네, 판매 가격, 즉 계약 가격을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재협상이 드디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실적이 어땠냐? 실적 볼게요. 2분기 때 실적이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 못 받았던 돈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5% 올라가는 것은 이제 이례적인 거고요. 그래서 매출액이 100% 오르고 영업이익이 200%가 올랐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은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그동안 이제 적체되어 왔던 리스크가 한 번에 다 해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실적은 영업이익률 9%, 과거 정도 수준 9% 정도는 앞으로 나올 것으로 돼가지고 CS인드가 갖고 있는 그동안에 잠재되어 있던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모두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과거 이슈고요. 자, 앞으로를 볼게요. 앞으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 풍력이라는 것은 그 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 이게 민간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 에너지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이미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 뭐 5개년 계획 그래가지고 풍력 단지나 풍력을 이제 킬로와트시, 메가와트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 정도 그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CS윈드가 생산 캐파를 지금 늘리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것들이. 자, 베트남 법인을 보겠습니다. 베트남 쪽은 해상풍력 쪽입니다. 현재 생산 능력이 연간 4,500억인데 무려 7천억 원으로 좀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다? 올해 2분기. 이미 끝났어요. 베트남은 생산 캐파를 이미 늘려놨어요. 왜 늘렸을까요? 앞으로 여기서 물량, 주문이 이만큼 증가하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증가시킨 거죠. 이것은 앞으로 베트남 쪽에 수주가 많이 몰린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포르투갈, 유럽 쪽이죠. 지금은 해상 쪽이고 생산 캐파가 4천억인데 1,000억 원을 더 늘렸어요. 이 공사 언제까지? 올해 2분기까지. 그러면 2분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3분기부터 혹은 올해 4분기부터는 실적이 제대로 나오겠죠. 증가하게 나오겠죠. 미국은 8천억 정도 규모인데 앞으로 5년에 걸쳐가지고 점진적으로 2조 원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 이거 공장 짓고 그 완공식, 그 착공식 들어가면서 그 바이든 대통령 와가지고 엄지척하고 갔잖아요. CS윈드 공장 와가지고 2028년도까지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산 능력이 높아지니까 여기서 이제 보조금이 많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생산 능력을 높인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수주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그 실마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성장은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같이 올라가겠죠. 수주 잔고를 좀 보겠습니다. 수주 잔고는 엑셀로 최근 걸 한번 볼게요. 올라간 거 보세요. 여기 파란 색깔이 있고 빨간 색깔이 있는데 과거에는 빨간 색깔이 없었죠. 이게 뭐다? 블러트, 해상풍력, 그 인수한 기업. 인수한 기업의 수주잔고예요. 어마무시하죠. 자, 과거의 수주잔고의 눈높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수주잔고는 이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이 높이가. 그러니까 풍력, 이게 해상, 이게 육상 쪽, 진한 색깔이 육상 쪽 수주잔고 올라간 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결국 이제 수주잔고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실적 성장이 이제 앞으로 나온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전망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주 잔고에 의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의 풍력 단지 이쪽에 이제 개발이 이제 증가하면서. 근데 앞으로 이 성장률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아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금리 인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금리 인하가 올해 한 3차례 정도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한 1% 정도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는 더 또 계속적으로 낮아지겠죠. 지금 금리 5%는 비정상적인 금리잖아요. 2% 정도까지는 낮아지겠죠. 물가 인상률이 지금 미국이 패드 쪽에서 2%까지 물가 인상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니 금리도 최소한 한 2% 정도까지는 낮추겠죠. 뭐 2, 3년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부동산 개발업자인 디벨로퍼죠. 걔네들이 이제 풍력 단지 이쪽 개발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플로트 인수한 거 보세요. 하부 구조물 올라가는 거 보세요. 매출 2023년도 높이가 이거였는데 700%가 올라가네요. 700%가 2024년도에 계속 올라가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갈 것이라는 얘기죠. 요거는 좀 틀렸고요. 이렇게 나빠질 줄 알았는데 아까 협상을 다시 하면서 아까 보시면은 여기 실적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분석해 볼게요. 1분기, 2분기 때 이렇게 나온 것은 1분기 때 적자 나온 것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조삼모사 못 받은 거를 이제 받으면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실적이 나오는데, 자, 3분기 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7% 오르고 영업이익은 68%, 4분기 때 지난해 적자였죠. 흑자 전환 매출액은 90%대. 이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블로트 인수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 CS인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세계 3위의 해상풍력 업체를 인수하면서 이제 실적이 더해지니까 성장성은 더 높고요. 그리고 올해 자,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100%가 올라갔고, 영업이익은 80%가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130%가 증가했고요. 네, 1분기 때는 적자였고 이제 2분기 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상반기 때 누적으로 보게 된다면 전년 동기 대비 132%의 EPS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좀 보겠습니다. 위로 좀 올라가서 볼게요. 실적 전망치는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여기 나왔는데, 상반기 매출액이 지난해 결산 실적을 이미 넘어섰어요. 그러면 3분기, 4분기 되면은 2024년도 매출액은 한 요 정도 높이가 되겠고, 영업이익률은 한 7, 8%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정도로 단가 계약을 하는 거죠. 이게 터빈 업체, 이제 CS인들이 고객사는 터빈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맺는데, 그쪽이랑 이제 기자재 계약을 할 때 원자재 가격과 애들이 인건비 여러 가지 비용 다 고려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은 한 7%에서 8% 그 사이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이고 있는데, 영업이익 성장률이 연평균 이제 이게 3년이네요. 2023년도하고 2026년도 그 사이에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 동안에 매년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이 무려 50%씩 올라갑니다. 2차 전지보다 더 크게 성장해요 지금. 2차 전지 영업이익 성장률보다 더 높아요 지금 CS인들가. 이 부분을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또 2차 전지는 또 PR이 너무나 높잖아요. 너무 고평가죠. PR이 100 이러잖아요. CS인들은 그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유망 종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순이익 성장률을 좀 볼게요. 올해 상반기까지 여기 EPS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해 결산을 완전히 넘어섰죠. 지난해 결산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2022년도는 또 이제 그 미국 공장 인수해가지고 또 가동률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안 좋았던 거고, 2023년도는 또 적자가 일어나서 그런 거죠. 플로트 이슈. 이젠 정상적인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보실까요? 올해 1, 2분기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3분기, 4분기도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중간값을 한번 해봤어요. 12개월 포워드로 한번 그 목표가를 정하려고. 그러니까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중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2년 동안 연평균 33%의 높은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야 나와봐야 알겠지만 특별한 사고가 안 터지면은 뭐 이런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 실적 성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두 가지의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수주잔고, 실적 성장에 대한 신뢰. 첫 번째, 수주잔고. 이 수주잔고는 이제 미래 매출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불확실성이 없는 게 원자재 가격을 반영한 판가 구조. 이게 생산 리드 타임이 짧기 때문에 지금 계약서를 딱 짤 때, 야, 지금 원자재 가격이 톤당 100만 원이야. 그러면 그 가격대로 판가를 딱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 좀 변동이 있더라도 실적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죠. 이게 되게 커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조선주를 좀 정리를 했지만, 조선주가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전에는 좋은 가격으로 판가 계약을 딱 했는데 그 사이에 막 후판 가격이 막 폭등해 버리면은 그냥 적자예요, 적자. 그러니까 짜증이 확 난 거죠, 이게. 그래서 흑자 전환이 속도가 계속 늦어지고, 근데 이런 모습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풍력은 민간 기업이 아니라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풍력이라는 게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 건설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이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막 번복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그것을 기반한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모르죠. 주식이라는 게 항상 입에서 내뱉는 순간부터 틀리기 시작하는 게 주식이라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하나 있다면 이제 글로벌 1위잖아요. 1위에 그러니까 해상풍력 플러스 해상풍력 합구조물, 이 사업이 추가가 됐잖아요. 추가가 된 만큼 아마 계약을 맺을 때도 좀 유리한 고지 패키지 계약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이게 타워를 세우면 밑에 하부 구조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수주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표가나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이 기업의 지금 성장률이 연평균 33%거든요. 연평균 33%면 이 성장률이 안 나올 가능성을 그 가능성까지도 대비해서 성장률에서 20%를 할인합니다. 그러면 이 성장률이 33이 아니고 27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자는 얘기죠. 목표가를 지나치게 높게 잡고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하지 말고 안 나올 가능성을 20% 정도를 반영을 하자. 그래서 성장률을 27로 낮춰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적정 PR을 제가 24로 잡았거든요. 그러면은 성장률에 대한 좀 보수적인 견지 하에서도 할인율을 더 적용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적정 PR 24 정도는 점수를 비싸게 준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적당하게 줬다. 성장률에 근거해서 적당하게 할인해서 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오늘 주가가 64,400원이죠. 똑같다라고 보시면, 올해 연말까지 상승 여력은 이제 28%가 남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또 제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실수인들은 이미 주가가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떤 전략이다? 내년을 위한 올해.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비중 확대, 매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기서 일단 조금 샀다가 올라가면은 그냥 조금 산 걸 가지고 그냥 수익을 내는 거고, 조금 샀다가 떨어지면서 비중 확대하거나, 그리고 매수 시점을 지금도 좋지만은 올 연말 정도 되면은 이걸 노리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12개월 뒤, 지금이 8월이니까 내년도 8월 정도 되면은 주가는 한 51% 정도, 논리적이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올라갈 것 같고, 2025년도 연간 실적으로는 75%, 그리고 2026년도가 되면은 127%의 주가 상승 여력이 지금 현재로서 남아있다. 따라서 이 기업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손절이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비중 확대를 노리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근데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과연 주가가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쪽에서
한번 풍력을 꼽아봤고요. 그 안에서 풍력타워 세계 1위 기업이고 최근에 하부 구조물 세계 3위 업체 덴마크 업체를 인수하면서 이제 DNA가 좀 바뀌었어요. 과거보다 좀 더 세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CS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방송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회원 방송에서 준비한 종목은 저는 그래요. 이게 시대는 항상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흐름이 바뀌고 과거의 주요 어떤 산업이 어떤 트렌드에 의해서 지금 새롭게 좀 변형이 되고 그러면은 거기 길목을 지키고 있는 기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경험했죠. 풍력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기후 위기라는 것이 지금 현실화가 되면서 풍력이라는 것이 이제는 테마 종목이 아니잖아요. 성장 산업으로 이제 거의 돼 있고 그 안에서 길목을 잡고 있는 CS인들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전기차 시장으로 지금 자동차 내연기관이 이제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서 캐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전기차로 잘 가다가 지금 전기차가 약간 스텝이 꼬이니까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대와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수혜가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벌써 글로벌 쪽에서의 갑자기 그동안의 수요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전기차 시대가 들어오고 자동차들이 이제 전장화가 되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들이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수요가 확 올라갔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의 86%가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확 올라가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게 수요가 얼마나 지금 강력하냐면은 보통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은 판매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판매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요가 워낙 높으니까 공급량은 딸리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국내선 이 기업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유일해요. 이 제품 만드는. 자, 전기차 쪽에 앞으로 시장 성장이 어떻게 될까? 제가 최근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이때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다 뭐 캐즘 가지고 이제 대중화가 안 되고 인프라가 좀 구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성장률이 꺾이지만은 그래도 연평균 2030년도까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11%씩 올라갈 것 같다. 즉 이쪽 시장은 결국 이제 가요. 성장을 하는데 지금 2차 전지가 힘든 게 과거에 이렇게 높은 성장률에 근거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PR도 되게 높아졌는데 갑자기 성장률이 꺾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고통을 받는 거지. 결국은 이제 간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전망 산업이 일단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 쪽하고 전기차를 볼게요. 하이브리드 차가 더 많이 팔립니다, 지금. 내연기관 쪽이 전기차가 안 팔리면 내연기관 쪽으로 많이 갈 줄 알았는데 내연기관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은 하이브리드 쪽이 더 좋아요. 왜냐면은 그 전기차는 안이 텅텅 비었어요. 뭐 배터리하고 모터만 있으면 되는 거고 안에 뭐 내연기관만큼은 부품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본질적으로 내연기관에다가 내연기관에 플러스 알파 전기 쪽으로 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제품,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보다도 초박형 제품이 더 필요합니다. 오히려 더 비싼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하이브리드 쪽 시장이 커지면은, 그래서 최근에 하이브리드 쪽 소재 기업들 뭐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차량 시장 전망도 비교적 높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신제품을 만들고 신공장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공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요. 이건 그 초박형 신제품 신공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회사 쪽 얘기는 지금 뭐 테스트를 지금 고객사들이 샘플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줘가지고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고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서 이제 주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물량이 지금 쇄도하고 있대요. 서로 테스트 하겠다고.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제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흔치가 않기 때문에 과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성장을 한다. 연평균 26%의 굉장히 높은 성장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PR이 굉장히 싸요, 지금.
PR이 헐값입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12개월 정도 들고 있으면 62%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네요. 저는 이런 기업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실적이 이미 좋아졌지만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소비재주, 제가 선호하는 뭐 그쪽도 좋지만 이렇게 미래의 성장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